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원론 5주차 1기호시 공부하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우리 책 5장부터입니다. 5장에서부터 이제 시장 이론이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가 소비 이론, 소비자 선택 이론 봤고, 생산과 비용에 대해서 봤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5장부터는 시장 이론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시장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기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독점 시장도 있죠. 그리고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과점 시장이 있고 독점적 경쟁 시장 해가지고 네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이상적인 경제학자들이 생각해낸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그 개별 기업의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앞에서 공부했던 공급 곡선의 배후에 작용하는 원리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 곡선이 우상향했는데 그게 왜 우상향하는지 그 원인을 또 밝힐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개별 기업들이 어떤 원리에 따라 행동을 하는지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5장의 주요 문제 해가지고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이 무엇인가 하는 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가지고 가격과 생산량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과 생산량, 물론 이제 가격은 시장 전체에서 주어집니다. 주어지는 건데 그 가격과 생산량이 바람직한 자원 배분, 그냥 바람직한 자원 배분은 뭐라고 하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갖다 가져오는지 이걸 확인하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 미시경제학의 주요 과제가 어떻게 해야만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룰 것인가 하는 건데, 이번 시간에 거기서 단서를 하나 얻게 됩니다. 바람직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없는 시장이지만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생각해낸 가장 이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실의 시장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보실 것은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 가지가 보통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경쟁 시장입니다. 경쟁 시장이라는 게 뭐죠? 아주 많다는 거죠, 경쟁자가.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합니다. 공급자도 다수, 아주 많아요. 수요자도 다수,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가격 수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격 수용자라는 말은 뭐죠? 영어로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해가지고 시장 전체에서 가격이 주어지면 그 주어진 가격을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수용해야지 누구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야만이 이것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조건입니다.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하는 가격 수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데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은 모두 동질적입니다. 동질적이다. 상품의 품질은 물론이고 디자인, 판매 방법 이런 데서 전혀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동질적인 생산물. 그러니까 결국 모든 기업의 생산물이 뭐예요? 완전 대체 관계에 있죠. 완전 대체. 그러니까 어느 기업의 제품을 갖다 소비하더라도 만족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겁니다. 똑같으니까요. 이래야만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참 어렵죠.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수요자나 공급자가 모두 가격 수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격 수용자라고 했는데 그 가격 수용자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동질적인 생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수의 공급자가 있다.
근데 다수의 공급자가 동질적인 상품을 갖다 공급한다. 똑같은 상품이에요. 그럼 당연히 똑같은 물건을 갖다 여러 공급자가 파는데 다른 기업보다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동질적인 생산물, 이걸 결합해 가지고 우리가 가격 수용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건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차피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윤이 남는다. 만약에 이윤이 남는 이런 시장이다 그러면 다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장사가 잘 되는 제품이다 그러면 다 뛰어들죠. 치킨집이 잘 된다 그러면 다 뛰어들고, 제과점이 잘 된다 그러면 다 뛰어들고, 우리가 늘 보는 거죠. 이게 진입입니다.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처음 들어갈 때 진입한다고 그래요. 영어로 엔트리. 또 장사가 안 돼서 탈퇴한다. 나오는 겁니다. 엑싯이라고 하는 건데 시장에서 나오는 걸 탈퇴라고 그래요. 또는 뭐 퇴출이라고도 하는데 엄밀하게 의미를 갖다 비교하면 퇴출은 쫓겨나는 거죠. 반면에 탈퇴는 알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자유롭다.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기업의 참가나 또 기존 기업의 탈퇴를 갖다가 제약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또 자유롭게 그만큼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비용이 나올 때도 비용이 안 든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완전한 시장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Perfect Information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어떤 기업의 비용 조건이 어떤지, 그 기업의 생산량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 다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시장이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 없죠. 생각해 보세요. 다수의 공급자가 있는데 똑같은 제품을 갖다 모두 만든다. 가능하지 않죠. 더더구나 완전한 정보라고 하는 게 어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런 시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뭐 미국에서 나오는 교과서나 이런 데서도 완전 경쟁 시장은 존재할 수 없는데 그나마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시장을 찾는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교과서에서는 보통 밀 시장을 들어요. 밀. 원래 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죠. 밀 갖다가 밀가루 만들어서 그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든다든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을 생산하는 농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밀의 경우에는 제품의 질적 차이가 있나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 시장이 그나마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증권 시장이 있는데 그 증권 시장도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비교적 가까운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의 농산물 시장 정도가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확인하시고 엄밀하게는 이해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개별 기업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 주어지는 가격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 기업의 수요 곡선이라고 나오는데 엄밀하게는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경쟁 기업의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데 기업인데 수요 곡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경쟁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phase 2. phase 2 해가지고 경쟁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경쟁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어떤 수요 곡선이냐? 여기 이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시장의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장 전체의 오른쪽에 있는 것. 시장 전체 수요 곡선, 시장 전체의 공급선입니다. 그럼 시장 전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균형점에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4천만큼. 그러면 가격이 정해지면 시장 전체에서 정해진 가격이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모든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는 그 가격을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격 수용자예요. 시장 가격을 그대로 수용한다. 가지고 이 가격을 수용한 다음에 이 가격 하에서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생산량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인데 가격이 일정하고 각 개별 기업이 생산량을 많건 적건 간의 가격은 얼마에 똑같이 4,000원이에요. 생산량을 늘리건 줄이건 가격은 똑같이 4,000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평선이 있죠. 이게 바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어떤 형태다? 수평선입니다. 자,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수평선이라고 하면 수요 탄력성이 얼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죠.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무한대인 수평선의 수요 곡선에 직면한다.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수요 곡선에 직면해 가지고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생산량만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요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시는 겁니다. 기업이 이제 생산량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죠.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는 것이고, 이윤을 갖다가 극대화하려면 그 이윤이 뭔가요?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 이윤입니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 수입은 총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액을. 총 판매액에서 생산에 들어간 비용을 빼면 나머지가 이윤이죠. 초과 이윤입니다. 초과 이윤. 우리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할 때 그 이윤은 초과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총 비용을 초과하는 초과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초과 이윤이라고 하는 게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건데, 여기서 자, 총 수입에 대해서 나옵니다. TR이죠. 총 수입은 뭐예요? 총 매출액이에요. 판매량, 판매액이죠. 판매액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격에다가 판매량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 생산량, 자, 생산한 것은 다 팔린다고 가정합니다. 생산한 것은 다 팔린다. 남김없이 다 팔린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생산량이 곧 판매량이다. 그렇다고 하면 자, 주어진 가격 P에다가 생산량을 곱하면 P 곱하기 Q가 뭐예요? 이게 총수입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녹색 곡선이 바로 총수입 곡선이에요. 직선이죠. 당연히 일치함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산량에 비례해서 가격이 일정합니다. 가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일정한 가격이 주어지게 되면 생산량에 비례해서 총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총수입 곡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기울기는 P입니다. 가로축이 생산량이니까 Q니까 따라서 여기서 P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총수입 곡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총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나머지 한계 수입도 확인해야 되고 또 평균 수입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 그림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쟁기업의 수입 곡선인데 정확하게는 총수입 곡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입에도 한계 수입, 그 다음에 평균 수입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정확하게 용어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 수용자인 경쟁기업 그린벅스가 나왔네요. 그린벅스는 A와 같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형태의 총수입 곡선입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형태의 총수입 곡선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총수입 곡선이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평균 수입도 계산해 봐야 돼요. 평균 수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평균 수입이 나와 있죠. AR. 평균 수입은 한 개당 수입이에요. 평균 수입이라고 할 때는 제가 여기다가 좀 쓸만한 데가 마땅치 않아 갖고 안 써놨는데, 자, TR 나누기 Q가 바로 평균 수입입니다. 한 개당 수입이니까. 그러니까 한 개당 수입이니까 총 수입 나누기 생산량 한 거예요. 총 수입 나누기 생산량이니까 뭐예요? TR 나누기 Q 한 것이 바로 평균 수입입니다. 그럼 TR 나누기 Q라면 요걸 자, P 곱하기 Q 아니에요. 요걸 갖다 Q로 나눈 겁니다. Q로 나누면 평균 수입 얼마예요? P가 남죠. 이 P가 바로 평균 수입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입은 average revenue입니다. average revenue 해가지고 AR이라고 써요. 근데 AR은 뭐와 같다? P하고 같다. 나왔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한계 수입이 있습니다. 한계 수입은 뭐냐 하면 커피 한 단위를 더 생산해가지고 판매할 때 추가되는 수입이에요. 그러면 커피 한 단위를 더 생산해가지고 팔았다. 얼마로 받고 팔죠? 가격만 받고 팔죠.
근데 그 가격이 뭐예요? 일정하잖아요. 일정한 가격만큼 받고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한계 수입은 역시 또 가격과 똑같습니다. 하나를 더 판매했을 때 추가되는 수입. 가격만큼 받고 파니까 그 가격만큼 총 수입이 증가한 거예요. 따라서 한계 수입도 가격과 같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한계라는 개념은 미분값이라고 했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미분값. 그래서 여기서도 TR을 갖다가 Q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에요. 지금 TR은 PQ다. PQ를 갖다가 Q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뭐예요? P가 남죠. P가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자 P가 역시 또 한계 수입이에요. 미분값. 그러니까 결국 뭐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과 평균 수입과 한계 수입이 다 같습니다. 그리고 뭐요? 가격이 일정하니까 자, P가 일정하니까 당연히 뭐요? AR과 MR도 일정합니다. 가지고 이 수평선 가격에서 그려지는 수평선이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자 동시에 한계 수익 곡선이자 동시에 평균 수익 곡선입니다. 가격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 수평선이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자 동시에 한계 수익 곡선이라고 하는 거고 두 가지가 이제 뒤에 가서 쓸 얘기입니다. 자, 수평선입니다. 가격 수준에서 수평이다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먼저 TR에 대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이제 자,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 바로 이윤입니다. 그럼 요 위에서 먼저 그림 보겠습니다. 자, 두 개가 나왔습니다. TR입니다. TR은 직선이었습니다. TR은 직선, 빨간색 선으로 그어진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TC가 나오는데 TC는 앞에서 본 거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3차 함수 형태입니다. 자, 3차 함수 형태로 해가지고 자, TC가 있다. 그래서 자, 두 개를 다 함께 그려놓고 나니까 그럼 TR에서 TC를 뺀 게 바로 이윤이라는 거죠. 자, 이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합니까? 자, 요 F점에서부터 F점에서부터 자, G점 사이가 바로 이윤이 존재하죠. 이 사이가. 만약에 생산량이 2,000보다 적을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손실이 있죠. 왜냐면 총 수입보다 총 비용이 더 크잖아요. 총 수입보다 총 비용이 더 크면 바로 뭐예요? 손실입니다. 이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G점 밖에 있는 부분도 역시 TR보다 TC가 크죠. 손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윤이 존재하는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구간은 생산량 2,000부터 3,000 사이예요. 2,000에 미달되거나 3,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윤이 존재하는 구간은 2,000부터 3,000까지인데 그럼 그 중에서 이윤이 극대가 되는 부분 여기서 이윤은 뭐죠? TR하고 TC가 나왔기 때문에 이윤은 TR과 TC 간의 수직거리가 이윤이에요. 그럼 TR과 TC 간의 수직거리가 가장 큰 데가 어딜까요? 여기죠. 여기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수직거리가 가장 크니까 여기서 바로 뭐예요? 총이윤이 극대가 되는 거예요. 총이윤이 극대가 되는데 근데 총이윤이 극대가 되는 점을 따져보니까 묘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R점하고 R에서 C를 뺀 것만큼이죠. R과 C 사이예요. C 사이인데 R점에서 물론 이 직선입니다만 R에서 접선을 갖다 그립니다. 접선을 갖다 그리고 C점에서 접선을 갖다 그려요. 그럼 두 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C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P'I이에요. 이 기울기하고 TR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TR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냐? TR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 수입이라는 거예요. 자, 총 수입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 수입이다. 미분값입니다. 미분값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TR의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 수입 MR이고 또 자, TC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TC의 접선의 기울기는 MC 한계 비용입니다. 그 결국 뭐냐? 현재 생산량이 2,500개에서 이윤이 극대가 되는 건데 생산량이 2,500개일 때 자, TR하고 TC의 차이가 가장 크죠. 그러면서 우리가 MC 곡선하고 MR 곡선을 가지고 따져봅니다. 이거 P 이퀄 AR 이퀄 MR이에요. 여기서 따져보니까 MC 체증하죠. AC 곡선 U자형입니다. 가지고 따져보니까 2점이에요.
이점에서 같습니다. 자, 수평선은 MR입니다. 이 수평선이 MR이고 빨간색의 수평선이 MR입니다. MR이고 그 다음에 여기 MC예요. 그러니까 결국 MR equal MC, MR equal MC일 때 TR과 TC의 차이가 가장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요? 자, TR과 TC의 차이가 가장 클 때 조건, MR equal MC라고 하는 조건 얻을 수가 있죠. 이거 바로 개별 기업, 모든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에요. MR equal MC에서 생산량을 정한다. 그럼 이윤이 극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모든 시장에 다 적용되는 이윤 극대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도출한 조건이니까요. 그래서 MR equal MC, 즉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다고 하는 것은 독점 시장이나 과점 시장이나 독점적 경쟁 시장에도 적용되는 이윤 극대화 조건입니다. 모든 시장에 다 적용되는. 근데 뭐 노동 시장이나 다른 시장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윤 극대화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윤은 그렇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토털이 극대일 때 마지날이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럼 총 이윤이 극대라면 한계 이윤이 얼마예요? 0이죠. 그럼 그 한계 이윤은 뭐냐? 한계 수입에서 한계 비용을 뺀 겁니다. 한 개를 더 판매했을 때 추가되는 수입에서 추가되는 비용을 빼면 그게 추가되는 이윤이죠. 근데 MR과 MC가 같다고 하면 한계 이윤은 0이고 이럴 때 총 이윤이 극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윤 극대화 조건을 도출했습니다. MR equal MC. MR equal MC가 바로 이윤 극대화 조건이에요. 자, 역시 생산량 2,500개일 때입니다. 이렇게 갖고 보시고요. 요거 이제 계속해서 요 내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갖다 우리가 단기 균형이라고 합니다. 단기 균형. 자, 뭐예요? 단기적으로 MR equal MC인 수준. 이윤 극대화 조건이에요. MR equal MC. 그래서 단기적으로 MR equal MC인 상태에서 조업하고 있다. 이럴 때 개별 기업은 단기 균형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위에 그림 보시게 되면 F점하고 위에 그림에서 F점하고 자, G점 여기 있습니다. F점과 G점 나와 있는데 F점이 어디 있습니까? F점은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자, G점은 여기 있죠. 자, 두 개의 곡선 TR과 TC가 교차합니다. 교차하면 결국 TR과 TC가 똑같다는 거죠. TR과 TC가 똑같다는 것이고 그리고 F하고 G 사이에서는 요 사이죠. F하고 G 사이 요 사이에서는 TR이 TC보다 더 크죠. TR이 TC보다 크다. 그리고 TR이 TC보다 커야 이 차이가 이윤이에요. 그래서 F점과 G점에서는 이윤도 제로, 손실도 제로입니다. TR equal TC이기 때문에 초과 이윤도 제로, 그렇다고 손실도 제로예요. 그리고 이제 F점하고 G점 사이, F하고 G점 사이에서는 TR이 TC보다 크니까 바로 뭐다? 이윤이 존재하는 구간이에요. 생산량 2,000부터 3,000 사이는 이윤이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MC 한계 비용이죠. 한계 비용은 TC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 C점에서 여기 확인했었죠. C점에서 요 점에서 TC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MC입니다. 한계 비용. 마찬가지로 TR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물론 TR 자체가 여기서는 직선이지만 자, TR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MR입니다. 근데 아까 봤던 자, 요 C점에서는 C점 여기 있습니다. C점에서는 자, TC의 접선의 기울기와 TR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요. C점에서. 그럼 C점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 이윤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지고 TC의 접선의 기울기 MC예요. MC. 그리고 자, TR의 접선의 기울기 뭐 MR 같습니다. 두 개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같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총 이윤이 극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의 그림은 총 수입과 총 비용 가지고 따져본 것이고 아래 그림은 자,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 가지고 따져본 거죠. 이랬을 때 위아래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계속 이 그림이 반복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거기 뭐 TR과 TC가 같은 점, F점과 G점 얘기했고, 그 다음에 C하고 R하고 C 요 사이에서는 TR이 TC보다 크죠? 그래서 그 차이가 바로 총 이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MC는 TC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말씀드렸고,
MR은 TR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같은 데가 바로 요 점이죠. 요 점에서 같다. 그런 거 확인하셨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MR 이퀄 MC가 이윤의 극대화 조건이에요. 초과 이윤이 극대가 되는 그런 점입니다. 생산량은 얼마? 2,500개고요. 여기서 한계 이윤이 0이 되는 거예요. MR 이퀄 MC일 때 한계 이윤이 0이 된다. 한계 이윤이 0이면 총 이윤은 극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총 이윤이 R-C인데 이 R하고 C하고의 차이 아니에요. 그렇죠? R과 C하고의 수직적 거리입니다. 수직거리 차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제일 큰 곳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2,500개일 때. 그래서 총 이윤은 R 빼기 C인데 생산량 2,500개일 때 극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기업은 단기 균형 상태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단기 균형 상태. 그리고 MC 이퀄 MR로 본 것은 바로 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윤이 존재하는가 하는 겁니다. 초과 이윤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겁니다. TR 빼기 TC예요. 만약에 TR 이퀄 TC라면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다고 하면은 뭐요? 초과 이윤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 TR 이퀄 TC일 때 기업에 귀속되는 이윤은 정상 이윤이에요. 정상 이윤. 그래서 정상 이윤은 생산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생산비에 포함되는 이윤이라고 해서 정상 이윤. 근데 뭐 경영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대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R 이퀄 TC일 때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을 때 기업에 귀속되는 이윤이 정상 이윤인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윤이라고 할 땐 그걸 초과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윤의 극대화라고 할 때 그 이윤은 바로 뭐예요? 초과 이윤을 갖다 의미합니다. 정상 이윤을 넘어서는 또는 총비용을 초과하는 초과 이윤, 익세스 디맨드를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서 이제 뭐 그림 계속 나올 겁니다만 그림에서 확인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림에서 확인한다고 하면 가격과 한기 수입은 주어졌습니다. 자, 수평선입니다. 가격 이퀄 한기 수입이 주어졌다. 그럼 여기 한기 비용 곡선이 있죠. 한기 비용 곡선이 있고 그럼 MR 이퀄 MC에서 한기 수입과 한기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정합니다. 2원이에요. 여기서 생산량을 정한다. 여기서 생산량을 3,000개로 정한 겁니다. 3,000개다. 그럼 생산량이 3,000개인데 이때 가격은 얼마예요? 5,000원 아니에요. 그러면 요 면적, 전체 면적이 뭐가 되는 거죠? 자, P 곱하기 Q입니다. 요게 P고 요게 Q입니다. 그러면 P 곱하기 Q 하게 되면 저 큰 면적 있죠? 큰 면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총수입이에요. 큰 면적은 총수입. 가지고 여기서 총수입을 5Q1 곱하기 5P1이라고 해놨잖아요. 요게 5P1이고 곱하기 요 높이가 5P1 해놨습니다. 요 네모 큰 면적이 바로 총수입이에요. 그럼 총비용은 얼마냐? 현재 생산량이 3,000개일 때 총비용은 얼마죠? 생산량이 3,000개일 때 총비용. 생산량이 3,000개일 때 총비용은 요 높이에요. 일단 한 개당 비용이 요만큼이죠. 한 개당 비용이 요만큼이고 요만큼의 한 개당 비용에다가 뭐요? 생산량 3,000 곱한 겁니다. 아래에 있는 네모죠. 요 아래에 있는 네모가 바로 뭐요? 총비용. 그러면 큰 네모가 총수입이고 아래에 있는 네모가 총비용이라고 하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게 뭐예요? 이윤이 되는 거죠. 이게. 현재 이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자, 생산량 Q1에서 볼 때 생산량 Q1에서 볼 때 가격은 얼마? 가격은 5,000원이죠.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럴 때 한 개당 비용이 이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가격이 평균 총비용보다 높단 말이에요. 가격이 한 개당 비용보다 높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개당 비용보다 가격이 높다고 하면 그 높은 차액이 뭐예요? 한 개당 이윤이죠. 가지고 한 개당 이윤에다가 생산량을 곱하면 이것이 바로 총 이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 이윤이 존재합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이윤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가 뭐다?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높다는 거죠. 자, 평균 비용 또는 평균 총 비용 같은 얘기입니다. AC나 ATC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높다. 이럴 때는 총 이윤이 존재한다.
이럴 때는 이윤이 존재합니다.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높을 때는 이윤이 존재한다. 이럴 때 이윤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TR은 TC보다 큰 것이고, 자, TR이 TC보다 크다면 결국 뭐예요? AR 또는 이건 이제 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평균 수익 개념은 잘 안 따져요. 근데 여기서 P equal MR equal AR이니까 AR이고, AR 대신에 자, P를 집어넣는 게 낫습니다. AR 대신에 P를 넣어가지고 P가 ATC보다 크기 때문에 총이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윤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는 이제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이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클 때 이윤이 존재한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윤도 제로고 손실도 제로인 경우에요. 가격과 평균 비용이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요. 가격이 평균 총비용 곡선의 평균 비용 곡선의 최하점 수준의 가격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땐 역시 자, P 곱하기 ATC입니다. 자, P 곱하기 ATC라고 하면 양변에 Q를 갖다 곱합니다. 그럼 P 곱하기 Q 즉 TR과 TC가 같죠. 자, TR과 TC가 같으면 초과 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럴 땐 초과 이윤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물론 자, 비용에 포함된 정상 이윤은 존재하겠죠. 정상 이윤은 존재한다. 근데 이럴 때 이윤만 제로인 것이 아니라 뭐요? 손실도 제로죠, 당연히. 이윤도 제로고 손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E2라고 하는 요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E2를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거보다 가격이 높은 데 있으면 초과 이윤이 있는 것이고 요점보다 가격이 낮은 데 있다면 결국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 E2 ATC의 최하인 점이죠. ATC의 최저인 점 E2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높으면 이윤, 낮으면 손실. 그래서 여기서 E2 ATC의 최저점 E2를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익분기점이에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해가지고 BEP라고도 하고 자,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익분기점, 손실도 제로, 이윤도 제로인 점, A씨의 최저점. 그래서 손실과 이익이 다 제로이기 때문에 TR equal TC인 점. 또 P 곱하기 AC인 점. P equal AC인 점이에요.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의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손익분기점보다 가격이 더 낮아야 이제 가격이 낮습니다. 평균 비용보다 가격이 낮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또 AR도 가격이 낮으니까 당연히 AR도 ATC보다 낮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가격이 여기 있어요. 3,000원. 3,000원에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가격은 3,000원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MR equal MC에서 생산량을 결정했죠. MR equal MC에서 생산량을 2,000개로 했습니다. 이럴 때 총 수입이 얼마인가 보세요. 총 수입은 요 가격하고 아래 면적이 있죠. 이게 바로 총 수입이죠. 요만큼이 총 수입이에요. PQ 총 수입. 근데 이때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총 비용은 자, 생산량 2,000일 때 한 개당 비용이 요만큼이에요. 한 개당 비용 곱하기 생산량 하니까는 이 큰 네모가 바로 뭐예요? 총 비용입니다. 큰 네모가 총 비용이라면 결국 뭐예요? 총 수입보다 총 비용이 더 큰 거죠. 총 수입보다 총 비용이 더 크다면 그 차액이 뭐예요? 차액이 손실입니다. 손실. 그래서 결국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낮으면 기업은 손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낮다. 따라서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작으면 손실을 갖다 보는 거예요. 손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래도 자, P1이 P3보다 크다고 나왔어요. P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P3가 갑자기 나왔는데 그 P3가 어디냐면 AVC의 최하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AVC의 평균 가변 비용의 최하점에 해당하는 가격이 2,000원인데 요거보다 가격은 높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가격은 높기 때문에 따라서 뭐냐. 자, 손실을 갖다 보고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생산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현재 손실을 갖다가 볼 때인데 우리가 손실인가 하는 것은 지금 뭐 갖고 따진 거죠? 총 수입하고 총 비용 가지고 따진 거죠. 총 수입과 총 비용을 가지고 이윤이냐 손익분기냐
손실이냐 따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손실을 갖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손실을 갖다 보고 있지만 그럼 지금 해야 될 의사결정은 뭐죠? 손실을 보고 있는데 생산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생산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뭘 고려해야 되느냐 하면 고정비용을 고려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비용이라고 할 때 평균비용 안에는 고정비용도 있고 가변비용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고정비용은 이미 돈이 나간 거 아닙니까? 공장 건물을 짓고 기계 설치 안 하고 돈이 나간 거죠. 나간 돈 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고정비용은 결국 뭐예요? 매몰비용의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고정비용은 매몰비용의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매몰비용의 성격이 있다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게 결국 고정비용은 빼버리고 가변비용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변비용을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총수입이 어차피 고정비용은 건질 수 없는 거예요. 고정비용은 건질 수 없는 거니까 무시하자. 무시하니까 결국 총수입이 총가변비용을 건질 수 있다면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물을 판매해가지고 얻은 수익 가지고 인건비하고 원료비는 건졌다. 인건비하고 원료비를 갖다 건질 수 있다면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런 경우 생산을 계속해야만 손실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격이 ATC의 최하점하고 AVC의 최하점 사이에 가격이 위치하는 한 그래도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손실을 갖다 보고 있지만 그래도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져가지고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여기서 이 그림에서 2,000원까지 떨어졌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갑자기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윤 극대화 조건에 대해서 중간에 또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앞에 얘기는 저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될 겁니다. 자, 시장 전체 공급 전체예요. 시장 전체의 공급은 개별 기업의 공급의 합계입니다. 그렇죠. 개별 기업의 공급을 다 합친 게 시장 전체 공급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단기 공급 곡선이 있는데 자, 시장 공급 곡선이에요. 시장 공급 곡선은 뭐죠? 개별 공급 곡선을 수평적으로 다 합친 것이 시장 공급 곡선이라는 거 아시죠?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친 것이다 하는 거.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의 수평적 합계가 시장의 단기 공급 곡선이다. 근데 앞에서 봤던 이윤 극대화 조건을 갖다 다시 체크해 보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윤 극대화 조건이 뭐예요? MR equal MC죠. 근데 그 MR equal MC라고 하는 게 모든 시장에 다 적용되는 이윤 극대화 조건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그 조건을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써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써보는데 그 다르게 써보는 이유가 뭐냐? 다르게 써본 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르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가격 수용자입니다. 시장에서 주어지는 가격을 다 수용해야 되는 거죠. 프라이스 테이커다. 그럼 가격이 일정하다면 한기 수입하고 가격은 항상 같지요. 한기 수입이라고 하는 게 한 개를 더 판매할 때 추가되는 수입이다. 근데 한 개를 더 판매할 때마다 얼마씩 받고 팔아요? 일정한 가격만큼 받고 팔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를 더 판매할 때마다 가격만큼 총 수입이 증가하는 거예요. 총 수입의 증가는 뭐? 한기 수입이죠.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격하고 한기 수입은 항상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격과 한기 수입이 항상 같다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기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MR equal MC. MR equal MC라고 하는 이윤 극대화 조건에서 뭐요? MC 대신에 P를 집어넣어요. MC 대신에 P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가지고 결국 뭐예요? P equal MC에서 생산량을 정합니다. 가격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고 P equal MC에서 생산량을 정하면 총이윤이 극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윤 극대화 조건을 자, P equal MC라고 주로 써요. P equal MC.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P equal MC라고 하는 조건을 쓰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P equal MC.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다는 것은 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와 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윤 극대화 조건을 다른 시장에서는 다 MR equal MC라고 하지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특별히 P equal MC라고 하는 조건을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P equal MC라고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량을 정하면 이윤이 극대화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모든 시장에 다 적용되는 MR equal MC입니다. 근데 이것을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이 일정하니까 MR과 P가 같고 MR과 P가 같으니까 MR 대신에 P를 집어넣어 가지고 P equal MC라고 하는 조건을 갖다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 조건으로 사용합니다. P equal MC 잘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단기 공급 곡선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내용이 약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한데 책 내용도 그래요. 지금 요번 11판 나온 책도 이전 책도 사실 그랬습니다만 좀 약간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과서라고 해서 하던 건데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MR equal M, 이거 MC 곡선입니다. 한계 비용 곡선.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겁니다. 한계 비용 곡선. 한계 비용은 처음엔 감소하다가 최하점을 지난 다음에 한계 비용이 최하점인 데가 어디죠? 한계 비용이 최하점인 곳. 여기가 바로 자, 총 생산 곡선에서 볼 때 변곡점이죠. 자, 변곡점에서는 한계 생산이 극대가 되죠. 한계 생산이 극대가 되면 한계 비용은 최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곡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MC가 감소하다가 MC가 감소해요. 그러다가 요 점을 지난 다음부터 MC는 계속 체증합니다. 한계 비용이 체증한다는 것을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이라고 했었죠. 그 현재 이윤 극대화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 가격 4천일대예요. 4천일대. 여기서 요 수평선이 바로 뭐예요? 수평선이 바로 MR 곡선이자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이 MR 곡선. 그래가지고 MR 이퀄 MC가 성립되는 데서 생산량 얼마? Q예요. 이거보다 만약에 생산량이 높다면 줄여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또 Q보다 만약에 생산량이 적다 그러면 Q까지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윤이 극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4,000원일 때 P equal MC인 OQ를 생산해야만 이윤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4,000원으로 주어졌을 때 주어집니다. 이럴 때 P equal MC인 OQ를 생산할 때 최대 이윤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이제 자 Q 프라임만큼 생산을 갖다가 줄이게 되면 이윤은 오히려 감소하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Q1만큼 생산을 줄인다. 역시 또 이윤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시장 가격이 오르면 P equal MC가 되도록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요 뒤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죠. 뒤에 이어가지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MR equal MC 또는 P equal MC에서 생산량을 정하면 이윤이 극대가 된다. 그보다 더 많은 걸 생산하든지 적게 생산하게 되면 이윤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격이 요 세축이 가격인데 요 가격이 요 사이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거 수평선입니다. AC하고 AVC 사이에 가격이 위치하는 한 손실을 갖다 보는 거죠. 현재 손실을 갖다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손실을 보면서도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격이 점점 더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졌다. 이 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점에서는 P equal AVC예요. 가격과 평균 가변 비용이 같아요. 가격과 평균 가변 비용이 같다는 것은 뭐냐면 인건비하고 원료비만 겨우 건지는 거예요. 생산물을 생산해가지고 팔아봤자
인건비와 원료비만 겨우 건진다. 그러니까 요점보다 만약에 요점에서보다 가격이 1원이라도 낮아지게 되면 뭐예요? 이제 인건비하고 원료비도 못 건지는 거예요. 만약에 생산을 해가지고 물건을 판매해서 최소한도 인건비하고 원료비도 못 건진다. 생산을 계속 할까요 말까요? 그만둬야죠.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생산을 그만두는 셧다운이에요. 셧다운 해야 되는 점. 셧다운 해야 되는 점을 갖다 우리가 조업 중단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물 가격이 떨어져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이런 거죠.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자, 총 수입이 0이다. 총 수입은 0이다. 생산을 중단했어요. 생산을 중단하면 당연히 뭐예요? 총 수입은 0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생산은 중단했지만 총 수입은 0인데 고정 비용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산을 그만둬도 고정 비용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 돈입니다. 매몰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손실액과 고정 비용이 같다. 고정 비용만큼 손실이에요. 생산을 그만두어도. 근데 만약에 총 수입이 총 가변 비용보다 작다. 인건비하고 원료비도 못 건지는 거예요. 생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해봤자 인건비와 원료비도 못 건진다. 어떻게 할까요?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업 중단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조업 중단점은 어디예요? 조업 중단점은 정리해 드립니다. 조업 중단점은 AVC의 최저점이에요.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하점. 요 점이 조업 중단점입니다. 그리고 조업 중단점에서는 가격과 뭐가 똑같아요? AVC. 자, 조업 중단점에서는 P equal AVC와 같다 이것입니다. P equal AVC. 또 양변에다가 Q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TR equal TVC예요. TR equal TVC.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 생산 폐쇄점 또는 조업 중단점이라고 합니다. 셧다운 포인트예요. AVC의 최저점. 자, P equal AVC인 점, TR equal AVC인 점, TR equal TVC인 점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조업 중단점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요 점은 뭐라 그랬죠? 요 점. AC의 최저점은 뭐예요?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이죠. AC의 최저점은 손익분기점, 그 아래에 있는 AVC의 최저점은 조업 중단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조업 중단점 아래에서는 개별 기업이 생산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여기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조업 중단점 이상에 있는 MC 곡선이 있죠. 조업 중단점보다 윗부분에 있는 MC 곡선, 이게 뭐냐?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입니다. MC 곡선 상에서 생산량을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점에서 정했죠. 요 점에서 정하죠. 요 점에서 생산량 정하죠. 만약에 가격이 더 높다면 요 점에서 정하죠. 결국 MC 곡선 사이에서 생산량을 정하는 거예요. 공급량을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가격이 주어졌을 때 MC 곡선 상에서 공급량을 정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이죠. 그래서 모든 공곡선이 아니라 AVC의 최저점보다 윗부분에 있는 이거예요. AVC의 최저점보다 윗부분에 있는 MC. 이게 바로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자,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죠.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뭐예요?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이다. 그쵸? 근데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이 왜 나옵니까? 그 배후에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즉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곡선이 왜 우상향하느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수학 체감의 법칙 때문에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한계 비용 곡선이 바로 공곡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공급 곡선을 도출했습니다. AVC 이상의 MC 곡선입니다. 좀 더 쓸까요? AVC보다 윗부분에 있는 MC 곡선. 이것이 바로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다. 그럼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 여러 개가 도출됐습니다. 그럼 이럴 때 자, 시장 공급 곡선은 또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수평적으로 다 합치면 이것이 뭐다? 시장 공급 곡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기업의 SMC1 1기업의 공급 곡선이에요. 2기업의 SMC2 2기업의 공급 곡선입니다. 3기업의 공급 곡선이죠. 이걸 수평으로 다 합친 겁니다. 수평으로 다 합친다고 하면 근데 요점에서 봤을 때는 자, Q1, Q2, Q3의 합계 여기가 요점이 그렇죠. 요점 공급점. 또 마찬가지로 요점에서 본다고 하면 가격이 P1일 때 역시 Q1 프라임, Q2 프라임, Q3 프라임의 합계죠. 요점이죠. 아주 두 점을 연결하면 이것이 바로 공급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경쟁 기업의 장기 균형과 공급 곡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단기 상황이고 이제 그 장기 균형과 또 장기의 공급 곡선은 어떠한가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기라고 하는 기간은 자본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간이죠. 고정 투입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과 자본 두 가지 생산 요소 가지고 얘기했는데 자본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확장할 수 있죠. 생산 설비를 확장해 가지고 생산 규모를 늘릴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나 퇴출도 가능한 정도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단기에 초과 이윤을 얻고 있다면 즉 초과 이윤이라는 게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 이상의 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다. 그럼 곧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 장사가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기업이 자꾸 들어오겠죠. 기존 기업은 설비를 또 확장할 것이고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기업은 설비를 확장할 것이고 또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시장 전체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시장 전체의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낮아집니다. 가격은 낮아져 가지고 5,000원이었는데 5,000원이었던 가격이 4,000원으로 낮아지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 기업이 설비를 확장한다. 새로운 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전에 있던 기업보다는 비용 조건이 유리하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전에 있던 기업보다는 유리한 비용 조건. 그래서 과거에는 SAC1 상에서 단기에 초과 이윤을 얻고 있었습니다. SAC1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SMC1하고 가격 P가 일치하는 수준 ES죠. Short Equilibrium 해가지고 단기 균형입니다. 그 단기 균형점이니까 여기서 2,500개를 생산해가지고 현재 초과 이윤이 있습니다. 요만큼의 빗금 지분만큼의 초과 이윤이 있죠. 초과 이윤이 있으니까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온 기업은 뭐예요? 이전보다 더 유리한 비용 조건, SAC가 더 낮아집니다. SAC가 더 낮아져 가지고 유리한 조건을 갖춘 설비를 갖다가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도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까요? 초과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겠죠. 그 초과 이윤이 없어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요 장기 균형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장기 균형점에 이를 때까지 새로운 기업이 자꾸 들어와요. 초과 이윤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초과 이윤이 계속해서 가격이 계속해서 낮아져 가지고 이제 시장 전체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계속 낮아져 가지고 더 이상 초과 이윤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뭐요?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기존에 있던 기업도 안 나가고 이런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장기 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균형은 결국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개 단기 평균 비용을 뺑 둘러싸는 포락선. 뺑 둘러싸는 포락선이 뭐죠? 장기 평균 비용이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기 평균 비용 곡선들을 뺑 둘러싼 선이 바로 LAC입니다. 그래서 장기 평균 비용의 최저점에 이르면
초과 이윤이 0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LAC의 최하점, 요점, 물론 이때는 또 SAC2의 최저점이기도 해요. SAC2의 최저점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새로운 기업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LAC의 최저점, 그리고 이 최저점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게 뭐죠? LMC죠. 가지고 LMC하고 P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정합니다. 생산량을 정하게 되면 장기 균형 생산량은 2,700개가 되는 것이고, 이럴 때 초과 이윤은 없습니다. 초과 이윤은 없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야, 초과 이윤이 없어야 새로운 기업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상태가 바로 장기 균형점이 되는 겁니다. 이퀄리브리엄 롱런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기에서 장기로 이어지는 흐름을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단기에 초과 이윤이 존재하면 장기에는 새로운 기업이 자꾸 들어온다.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이 진입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시장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낮아집니다. 가격은 낮아진다. 그래서 가격이 낮아져 가지고 더 이상 초과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초과 이윤이 없어지는 곳이 어디냐? SAC의 최하점 또 LAC의 최하점이죠. 그래가지고 LAC의 최하점 동시에 SAC2의 최하점에서 장기 균형이 성립된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장기 균형에 대한 설명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업이 자꾸 들어오는데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어때요? 이전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설비를 갖다가 갖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따라서 SAC2는 SAC1보다 아래쪽에 위치하죠. 그래서 SAC가 여기서는 LAC를 따라 아래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약간 지금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LAC를 따라 아래로 이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LAC라고 하는 게 수많은 SAC를 갖다가 뺑 둘러싸는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AC 위에 위치하긴 하지만 엄밀하게는 LAC를 따라서 아래로 이동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왜냐하면 이제 기술 혁신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설비를 갖추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SAC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래로 이동한다. 그래서 원래 책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엄밀하게는 잘못된 표현이라 제가 바꿔놓은 겁니다. 아래로 이동한다. 이전보다 더 낮은 비용, 조건하에서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도 확장하고 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때, 이럴 때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을 따라 아래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는 곧 이제 장기에는 비용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장기 평균 비용이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기 평균 비용이 낮아진다. 이럴 때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규모의 경제가 있다는 거죠. LAC가 하락할 때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장기 평균 비용은 하락하는 거죠. 이때 평균 비용은 장기 평균 비용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개념은 장기 비용 함수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장기 비용 함수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함으로써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기존 기업은 설비를 확장했잖아요. 그럼 시장 전체의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겁니다.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시장 수요 곡선하고 시장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가격이 5,000원이다 결정됐던 거죠. 근데 이제 기존 기업이 설비를 확장하고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S에서 S'으로 옮겨갔고, 따라서 시장 가격이 5,000원에서 4,000원으로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초과 이윤이 사라진 거예요. 초과 이윤이 사라지니까 이제 새로운 기업도 안 들어오죠, 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원래는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된 것이다. 근데 이제 시장 가격 처음에는 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기업이 설비를 확장하고 또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공급이 증가한 거예요. S에서 S'으로. 어디까지 이동해요? 초과 이윤이 더 이상 없어질 때까지, 0이 될 때까지죠. 초과 이윤이 0이 돼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오고 나가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래서 초과 이윤이 0이 되면 더 이상 아무도 새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자, 상품을 최소의 평균 비용으로 생산하는, 최소의 평균 비용이에요. 최소의 평균 비용으로 생산하는 점을 흔히 최적 규모라고 합니다. 옵티멀 스케일 해가지고 최적 규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적 규모의 생산량이 앞에서 봤던 LAC의 최하점에 대응하는 2,700개였어요. 아까 LAC의 최하점에 대응하는 2,700개의 생산량, 이게 바로 최적 규모의 생산량 또는 산출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 이제 같이 결합해서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그림 두 개를 갖다 결합해가지고 여기서 처음에는 공곡선이 S였다가 가격이 5,000원일 때 5,000원일 때 초과 이윤이 있습니다. 분명히 5,000원일 때 균형점이 단기 균형점이 ES고 ES에서 초과 이윤이 존재한단 말이죠.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 초과 이윤이 존재하니까 기존 기업은 시설을 확장하고 또 새로운 기업이 진입한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시장 공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시장 가격은 하락했죠. 가격은 하락했다. 가지고 이제 가격이 하락해서 초과 이윤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새로운 기업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은 최적 규모에 이를 때까지, 다시 얘기하면 초과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확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가지고 더 이상 초과 이윤이 사라지게 되면 요점이죠. 장기 균형점입니다. 이퀄리브리엄 롱런이에요. 그 장기 균형점에 이를 때까지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가격은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 장기 균형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요점이죠. SAC2와 LAC의 최하점, 요점이에요. 그래서 요점에서 이제 가격은 4,000원 다 떨어졌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P 이퀄 LMC예요. 이 LMC죠. 요게 장기 한계 비용입니다. LMC. 가지고 자, P 이퀄 LMC에서 생산량을 2,700개를 정하는데 2,700개가 바로 최적 규모의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기업의 장기 균형이 성립되는 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단기에 초과 이윤이 있다. 그러면 이윤이 있으니까 기존 기업은 설비를 확장하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증가한다. 그럼 시장 전체의 공급이 증가해가지고 가격은 하락하는데 어디까지 하락하느냐? 초과 이윤이 사라져서 더 이상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래서 초과 이윤이 0이 되면 그 수준에서 장기 가격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새로운 기업은 안 들어온다. 그 상태에서 장기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자, 지금 그림에서 볼 때 장기 균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SAC2와 LAC의 최하점이 장기 균형점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지금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낮아요. 장기 균형인데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낮아가지고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 앞에서 봤던 그 손실을 갖다 보는 상황입니다. 단기에 손실 보는 상황. 이 그림은 앞에서 봤던 겁니다. 그래서 경쟁 기업의 단기 균형과 이윤해가지고 앞에서 봤던 그림인데 자,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요. 자, 손실을 보고 있다고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있던 기업인데 손실을 갖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다 싶으면 시장에서 나가겠죠. 그래가지고 자, 기존 기업들은 생산 시설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뭐요? 기존에 있던 기업이 나가는 겁니다. 이탈, 엑싯. 그럼 기존에 있던 기업이 나가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전체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감소해가지고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장기 균형이 또 성립되는 겁니다. 아까는 초과 이윤이 존재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만 얘기했지만 반대로 초과 이윤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손실을 갖다 보기 때문에 기존 기업들이 나가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더 이상 손실이 없어질 때까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수준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장기 균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장기 균형점을 지나는 선들이 뭐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균형점은 SAC와 LAC의 최하점이었죠.
그리고 SAC의 최하점을 뚫고 올라가는 게 SMC입니다. 또 SAC의 최하점을 뚫고 올라가는 게 여기서 SAC의 최하점을 뚫고 올라가는 LAC의 최하점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게 뭐예요? LMC죠. 그리고 자, 그 점에서 접하는 가격이 있었죠. 수평선입니다. 가격은. 이 상태가 바로 장기균형점이에요. 그래서 장기균형에서 조건이 뭐예요? P 이퀄 이거 잘 봐주세요. 장기균형점의 조건. 자, P 이퀄 SAC 이퀄 LAC. 또 동시에 뭐예요? 이윤극대화 조건. P 이퀄 SMC 이퀄 LMC입니다. 그 장기균형점을 다 통과하는 거 이게. 앞에서 봤던 EL 장기균형점을 다 통과하는 게 수평선의 가격. 수평선의 가격. SAC2의 최하점 SMC. LAC, LMC 다 똑같습니다. 이게 장기균형의 조건이에요. 잘 확인해 주세요. SMC, LMC, P, SAC, LAC가 다 같은 곳이 장기균형점이다. 동시에 SAC와 LAC의 뭐예요? SAC와 LAC의 최하점이죠. SAC와 LAC의 최하점. 이게 바로 장기균형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장기균형 다 요약합니다.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장기에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 퇴출 있어요 없어요? 균형이에요. 균형 상태에 더 이상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나가지도 않아요. 또 기존 기업이 생산 설비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장기균형은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 또는 기존 기업의 시설 확대 및 축소 등의 조정이 모두 이루어진 후에 달성되는 균형 상태가 장기균형이다. 그리고 장기균형에서는 SAC와 LAC의 최저점이라고 했죠.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조건 성립됩니다. P 이퀄 SAC 이퀄 LAC, SMC 이퀄 LMC 다 성립하죠. 그리고 평균 수입하고 평균 비용이 같아요. 평균 수입은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과 장기 평균 비용이 같아요. 초과 이윤이 얼마입니까? 0이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는 초과 이윤이 얼마다? 0이다 하는 겁니다. 초과 이윤이 0이다. 만약에 초과 이윤이 0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예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의 장기 균형에서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것이다. 자, 초과 이윤이 0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총수익과 총비용은 똑같죠. 똑같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은 최소의 평균 비용이죠. SAC와 LAC의 최하점이에요. 최소의 평균 비용이죠. 최소의 평균 비용을 달성하는 최적 규모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건에서 볼 때 초과 이윤은 0이지만 최적 규모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경쟁 기업의 장기 균형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 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린 것이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MR 이퀄 MC인데 그걸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 이퀄 MC라고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P 이퀄 MC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 P 이퀄 MC일 때 시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 경쟁 기업의 장기 균형에서 그게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 균형에서 P 이퀄 MC가 성립이 됩니다. P하고 SMC, LMC 다 같아요. 이게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조건에 의해서 볼 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이 제로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인데 이윤이 제로인데 말이 되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윤이 제로라고 할 때 뭐 얘기하는 거죠? 초과 이윤이 제로라고 하는 것이죠.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초과 이윤이 0이다. 그러니까 초과 이윤은 0이지만 그래도 뭐가 존재합니까? 정상 이윤은 존재하는 거죠. 정상 이윤은 어디 포함되어 있어요? 생산비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도 지금 경작에서 얘기하는 비용은 회계장부상의 비용과 당연히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계장부상의 비용과 다른 이유가 앞에서 얘기했죠. 경제적 비용과
회계적 비용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경제적 비용과 회계적 비용이 다르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예요? 기회비용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기회비용이 경제적 비용에는 고려가 되지만 회계적 비용에는 고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회계장부상으로 볼 때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 이익이라는 게 바로 영어로 똑같습니다. 프로핏이에요. 프로핏인데 회계에서는 이익, 경작에서는 이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장부상으로 볼 때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경제적 이윤은 0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0이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아무리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도 자, 기업들의 효율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면 아무리 여러 가지 비용 조건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동질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각 기업들마다 효율성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상대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기업들은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장기 균형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경제학 해가지고 그 책에 나와 있는 이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안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책은 꼭 있어야 됩니다. 옛날 구판이라고 하더라도 도서관이나 어디서 빌려서 아니면 또 선배들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려서라도 책은 꼭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마다 이제 챕터마다 뒤에 요약 나오는데 그 요약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뒤에 연습 문제가 붙어 있는데 연습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산업의 장기 공급선입니다. 산업의 장기 공급선. 원래 우리가 개별 기업의 장기 공급선이라고 할 때는 개별 기업의 장기 공급선, 원래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은 뭐였죠? 한계 비용 곡선이었죠. 물론 이제 조업 중단점 이상의 생산 폐쇄점 이상에 있는 한계 비용 곡선이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기 공급 곡선은 LAC보다 위에 있는 MC 곡선이냐, LAC보다 위에 있는 LMC 곡선이냐 하는데 그건 엄밀하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의 장기 공급선은 LAC의 최저점 하나의 점, 한 점이에요. 곡선이 아니라 한 점. 왜냐하면 그 이상에서는 생산을 안 하니까요. 그 이상에서는 공급을 안 하니까 따라서 LAC의 최저점, 물론 그 LAC의 최저점을 LMC가 통과합니다. LAC의 최저점을 갖다가 LMC가 통과하죠. 그 통과하는 그 점 한 점이 장기 공급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생산하지 않더라도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LAC 위에 있는 LMC 곡선, LAC 위에 있는 LMC 곡선이 개별 기업의 장기 공급선이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는 게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또 뭐 시험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시험으로 본다고 하면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LAC보다 위에 있는 LMC 장기 한계 비용 곡선, 그게 바로 개별 기업의 장기 공급선이다. 그리고 개별 기업의 장기 공급선은 단기 공급 곡선보다 더 완만하다 하는 것도 하나 더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항상 뭐예요? 곡선이 완만한 거죠. 우리가 앞에서 수요 공급 이론 볼 때도 얘기했잖아요. 단기 수요 곡선보다 장기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하다. 또 공곡선의 경우에도 단기 공곡선보다 장기 공곡선이 더 완만하다고 했죠.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단기 공곡선이라고 하는 게 SMC 곡선이고 장기 공곡선이라고 하는 게 NMC니까 NMC가 더 완만해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에는 자주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는 한 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LAC 위에 있는 LMC 곡선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산업입니다. 산업 전체의 장기 공급 곡선이에요.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산업 전체입니다.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도 이루어지고 탈퇴도 이루어집니다. 그 기업의 수가 뭐예요? 가변적이에요.
가변적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친다고 해서 이것이 산업의 공급곡선이냐 또는 시장의 공급곡선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산업 전체의 경우에 또는 시장 전체의 경우에는 기업의 수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공급곡선을 수평적으로 합친다고 해서 그것이 산업의 장기 공급곡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의 장기 공급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론상 보게 되면 세 가지 가능해요. 세 가지. 뭐냐면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면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근데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요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요소 가격이 불변인 경우도 있고 또 이론상 요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우리 책에서는 하락하는 경우는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요소 가격이 하락한다. 요소를 대규모로 구매하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대규모로 구매한다고 하면 요소 가격도 하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보통 이제 다른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요소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런 경우에는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우상향한다. 그런데 요소 가격이 불변인 경우에는 기업의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지나는 수평선 형태가 됩니다. 근데 그 수평선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장기 균형점이죠. 그 장기 균형점을 지나는 수평선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림 그려가지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산업의 장기 공곡선이라고 할 때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수요 곡선과 공곡선이 있다. 그래가지고 균형점이 M이고, 이 균형점이라는 게 결국 뭐냐?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하점이란 말이에요. 균형입니다. 가격은 아까 4,000원이었죠. 이 상태. 근데 이 상태에서 일단은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증가했고,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증가하겠죠. 지금 장기 균형 상태입니다. 요 상태에 있는 거, 장기 균형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초과 이유는 0이죠. 0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안 들어오고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상품의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초과 이윤이 생기겠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초과 이윤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산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초과 이윤이 있으니까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요.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공급이 증가한다. 근데 공급이 증가할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 곡선과 단기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장기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상태입니다. 이 장기 균형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뭐예요? LAC와 SH의 최저점이 접하고 있죠. LAC가 포락선이니까 LAC가 SAC의 포락선이니까 당연히 SAC의 최저점은 똑같습니다. 포락선이니까 접한다는 표현이 맞죠? 접하고 있다. 가지고 시장과 기업 모두 장기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시장도 장기 균형, 기업도 장기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됐죠?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원래 균형은 M이었는데 수요가 증가하니까 요전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전까지 갔습니다.
요전까지 가가지고 가격이 6,000원보다 올라갔어요. 가격이 6,000원 됐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초과 이윤이 생기죠. 이제 초과 이윤이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초과 이윤이 생기는 겁니다. 초과 이윤이 생기면 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는데 이때 문제는 공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자,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와 관련해 가지고 요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니까 당연히 뭐요? 생산 요소 수요가 증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다.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을 크게 늘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자, 수요는 증가해서 요소 가격이 상승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급은 요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은 자, 수요가 증가한 것보다 적게 증가합니다. 이렇게밖에 조금만. 수요는 크게 증가했지만 공급은 그것보다 적게 증가하는 거예요. 적게 증가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적게 증가하니까 가격은 다시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지는 겁니다. 가지고 M'에서 또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처음에 균형점 M하고 M' 이 두 개를 연결한 선이 장기 산업의 장기 공곡선이 되는 거예요. 자,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산업의 장기 공곡선. 어떤 형태?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가 증가한 것보다 공급이 적게 증가합니다. 적게 증가하기 때문에 균형점이 요 중간에서 이루어져요. 가지고 장기 산업 공곡선은 산업의 장기 공곡선은 우상향한다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수요가 증가해 가지고 가격이 여기까지 상승했습니다. 6,000원까지 상승했어요. 가격이 상승했다. 가격이 상승하니까 초과 이윤이 생겼습니다. 초과 이윤이 생기니까는 뭐예요? 기존 기업은 설비를 확장할 것이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공급이 증가해가지고 결국 가격은 낮아집니다. 근데 이때 자, 새로운 기업이 진입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리고 공급량을 늘리고자 하는데 요소 가격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이때. 요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한 것만큼 공급을 늘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곡선의 우측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요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공곡선이 조금밖에 이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 가격 상승에 따라서 물론 평균 비용은 상승하겠죠. 요소 가격이 상승하니까 평균 비용은 상승할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장기 균형과 장기 공급 곡선이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 것보다 공급은 적게 증가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장기 공곡선이 우상향한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요소 가격이 불변입니다. 요소 가격이 불변이니까 뭐예요? 수요가 증가한 것만큼 결론적으로 볼 때 수요가 증가한 것만큼 공급도 그만큼 증가해요. 그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결국 균형점은 M에서 M'으로 가는 거죠. 가지고 두 개의 선을 연결한 게 바로 뭐예요?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입니다. 이제 설명이 쭉 나올 텐데요. 일단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가격 상승한다 똑같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니까 초과 이윤이 생겼죠. 초과 이윤이 생겨가지고 초과 이윤이 생기니까 기존 기업은 설비를 확장하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데 이때는 요소 가격이 불변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 것만큼 공급도 같은 크기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 가격이 불변이기 때문에 원래 가격과 같아질 때까지 시설을 갖다 확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공급도 그만큼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그만큼 증가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 새로운 장기 균형과
수평선 형태의 장기 공곡선. 이건 산업의 장기 공곡선입니다. 여러 개의 기업이 모인 산업 전체의 장기 공곡선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장기 공곡선이 수평이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제가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요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라면 산업의 장기 공곡선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우하향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소 가격이 상승할 때는 산업의 장기 공곡선이 우상향했다. 요소 가격이 불변일 때는 수평이었다. 그럼 만약에 요소 가격이 하락한다면 산업의 장기 공곡선은 이론상 우하향하게 됩니다. 유추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효율성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P equal MC예요. P equal MC.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생산적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생산적 효율성도 있고, 왜냐하면 생산적 효율성이라고 할 때는 비용을 최소화할 때, 그래서 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함에 있어서 달성 가능한 최저 비용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달성 가능한 최저 비용으로 생산할 때 생산적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는 일정한 비용 가지고 최대량의 생산을 할 때, 일정한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양을 생산할 때 생산적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 가격, 경제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인 시장으로 평가하는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 가격, 자원을 낭비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만 남게 돼요. 그리고 열등한 기업들은 엑싯 나가겠죠. 그에 따라서 결국 소비자들은 달성 가능한 최저 평균 비용으로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달성 가능한 최저 비용으로 생산한다. 이런 의미에서 생산적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에서는 배분적 효율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키는 상품, 소비자의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켜야만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욕구를 갖다 충족시키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요소, 희소한 생산 요소를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은 수준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다고 하는 거, 이 편익은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편익에 해당하는 게 뭐였어요? 한계 수입이죠. MR. 그러니까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은 수준에서 생산한다. 더더구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한계 편익, 한계 수입이 뭐하고 같다? 가격과 같죠. 시장에서 주어지는 가격과 같고 그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은 수준에서 생산하는 거죠. 이럴 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P equal MC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기입니다. 경쟁이 빈곤을 감소시켜 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림이 아까하고 똑같은 그림이 나왔는데 이 뉴스와 경제학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그 경쟁 법학자인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엘레나 폭스라고 해서 뉴욕대 교수가 있는데, 효율성을 논의할 때도 분배 문제를 고려한, 원래 분배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형평성이 중요하잖아요. 분배에서는 형평성이 중요하지만 효율성을 논의하는 경우에도 분배 문제를 고려한 효율성 개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주장이에요. 아주 여러 가지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인위적 제약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거해가지고 빈곤층의 삶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개념으로서 포용적 성장 개념을 제시합니다. 인클루시브 그로스라고 해서 포용적 성장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뉴스와 경제학 내용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분배 문제에서는 형평성만 강조가 되어 왔지만 이제 분배 문제까지 고려한 효율성 개념을 갖다가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서 포용적 성장 개념을 제시했고 한때 꽤 유명했던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 뒤에 챕터 뒤에 요약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좀 잘 확인하시고요. 또 제가 중간에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들 그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